시간이나 자꾸 늦는 수가 있어. 오늘은 우리 저기 외곽 순환도로 타는데 앞에 3중 추격을 사고 나가지고 어쩔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네. 올해 그 행정법 과목이 이제 새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권의 맨 앞에서 시작을 하죠. 올해는 뭐 시험 제도가 약간 변경이 있는 것 같아. 그죠? 시험 시간이 110분에서 110분으로 늘어난대. 이게 국어 영어 때문에 그런가 보지? 그래서 근데 뭐 문항수는 변동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 행정법은 20문제 보면 됩니다. 그러면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 생각하면 우리가 이제 행정법이라는 게 원래는 이제 세 가지 영역이 행정을 행하는 조직에 관한 법 원래, 그다음에 국민한테 행정 작용에 관한 거, 그다음에 행정 작용 때문에 국민이 피해를 입었을 때 구제받는 거, 이게 다 법으로 이제 정해지는 거야, 그렇지? 그런데 이 바탕을 이루는 게 이제 뭐야? 이게 이제 법치행정이라는 원리거든요. 법치행정. 그래서 다 법에 따라서 이제 행정이 이루어져야 돼. 그러니까 국가의 행정 조직을 만드는 것도 법에 근거해서, 법에 의해 만들어져야 돼. 국민한테 작용하는 것도 법에 근거해서, 그리고 구제받는 절차도 다 법에 근거해서, 그지? 그래서 이제 법치행정 원칙이라는 거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법치행정과 관련해서 앞부분에서 얘기하는 게 이제 행정이란 뭐냐? 그 다음에 그러면 국가의 행정활동에 적용되는 행정법이란 건 뭐냐? 응? 다음에 세 번째, 그러면 국가하고 국민 사이에 행정과 관련해서 행정을 둘러싸고 관계를 맺는데, 법적인 관계를 맺는데 이 관계의 특성은 어떻게 다르냐? 개인들 사이의 관계하고는 어떻게 다른 특성이 있느냐? 뭐 이런 거 논의되는 거예요, 이 앞부분에서. 그래서 이렇게 세 개 파트가 있습니다. 요거 세 개 파트를 하고 나면 요게 이제 첫 번째, 요걸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원래는 행정법이라는 게 이렇게 다 있는데 요 부분은 우리 구급 시험 범위에서 뺍니다. 구급 시험 범위에서 행정 조직에 관한 부분은 빼요. 그래서 원래 이게 7급 공무원 시험에는 이것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강론이라 그래서 그 조세행정, 사회복지행정, 경찰행정, 이런 식으로 이제 파트별로 또 특성이 있어요. 그 행정 파트별로 그런 거를 이제 강론이라 해서 그거까지 전체 묶어갖고는 7급 공무원 시험 범위고, 9급은 여기까지. 조직 빼고 나면 이 부분, 우리 9급 시험 범위는 작용과 구제, 이렇게가 9급의 시험 범위예요. 여기서 이제 골고루 2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 공부하는 건데,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돼요. 행정에 대해서. 근데 되게 쉬운 부분이야. 시험에 잘 나올까? 여러분들이 출제 잘하면 엄청 뒤에 중요하고 낼 게 많아. 근데 뭐 앞부분에서 그렇게 많이 내지는 않겠지. 근데 우리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항상 불안해. 왜냐면 출제자는 야 수험생들 맨날 뒤쪽에 많이 나오는데 거기만 또 열심히 하지 않냐? 앞쪽에도 한번 한동안 안 나왔으니까 한번 내보자. 기본을 물어보자. 뭐 이런 마음 먹고 들어가서 낼 수도 있어. 그러니 수험생으로서는 안 할 수가 없죠. 항상 어느 영역에서 나올 수 있다. 다만 출제 빈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으니까 그 정도에 맞춰서 해놓긴 해놓는데 아주 신경 쓰지는 않아도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 틀레에서 이제 앞부분을 하는데, 여러분들 교재 이제 1권의 3쪽으로 가면 이제 먼저 행정법의 대상은 국가의 작용 중 행정작용이 행정법의 대상이다. 행정이. 그러면 자, 먼저 행정이라고 하는 건 국가 작용을 쪼개놨을 때, 그지? 입법, 행정, 사법. 국가 작용을 오늘날 상권 분립 해놨잖아, 그죠? 요새 TV 보면 맨날 상권 분립 얘기 나오지?
서로가 뭐 상권 분리 원칙을 어겼다는 둥 어쩌고 저쩌고 그죠? 예. 어저께도 뉴스에 보면 그렇고 그죠? 예. 그래서 오늘날 국가의 활동 내지 국가의 작용은 세 개의 권력으로 쪼개서 서로 다른 기관에게 맡아보게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그 이전 시대, 그러니까 이렇게 국가의 권력을 삼권 분립해서 쪼개가지고 다른 기관에 맡아보게 하는 거, 그게 옛날부터 당연히 있었던 건 아니고, 프랑스, 유럽을 기준으로 보면 프랑스 혁명 시기를 지나서부터 우리가 근대 국가라고 칭하는데 그때부터 생겨난 일이야. 근대 국가 이르 18세기 후반부터. 응? 그래서 그 전 시대에는 절대 군주가 모든 권력을 국가의 권력을 다 독점하고 있었어, 그렇지? 근데 그것이 가져오는 해단이 뭐야? 누구도 통제하기가 힘든 거죠.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어,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이제 왕만이 자유롭고, 그죠? 누구도 자유롭지 않아요. 왕 위에는. 그러다 보니까 그걸 깨뜨리기 위해서 혁명이 일어났고, 그죠? 그래서 이제 소위 군주 정치 체제를 무너뜨리고 소위 이제 공화 정책. 우리가 공화 정치 체제, 공화정이라고 하는 건 군주가 없는 나라입니다. 군주 정치를 인정하지 않는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민주공화제, 민주공화국이죠. 민주, 우리 헌법 1조가 뭐라고 돼 있어? 헌법 1조는 다 알지? 뭐야?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응? 그 민주가 뭘 나타내? 백성민 주인 주잖아. 국가의 주인은 백성이라는 거죠. 국민이란 거죠. 응?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고, 공화국이라는 건 우리나라는 군주를 인정하지 않는 나라다라는 겁니다. 응? 그래서 우리가 민주공화국이다. 1조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명시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가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딱 명시되어 있죠. 1조 2항이야. 자, 어쨌든 근대 국가 이후에 국가의 권력을 쪼갰어. 쪼개갖고 서로 다른 기관이 오늘날로 따지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그래서 서로 다른 기관에 맡아보게 하죠. 맡아보게 하면서 서로 견제하게 만들어요. 응? 견제 균형 시스템을 통해서 국가 권력이 독점돼 가지고 국민의 자유를 막 침해하는 걸 막기 위해서 생겨난 원칙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조직과 운영을 하는 원리로서 권력 분리 원리가 채택되고, 그래서 이제 법치주의가 생겨나죠. 그 전 시대에는 왕 멋대로 왕의 의사대로 통치했지만, 이제는 국민이 주인인 국민이 합의해서 국가의 기본법인 헌법을 만들고, 그 헌법에 따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법률을 만들고, 그러면 행정부가 그 헌법과 법률을 집행을 하고, 그것이 헌법과 법률에 맞게 집행이 됐는가, 적법하게 됐는가 다툼이 일어나면 신청을 받아 사법부가 판정을 하고, 그렇죠? 이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는 거죠. 응?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교재 3쪽에서 자, 행정의 의의와 분류해놓고 행정관념이라는 게 성립된 계기 했는데, 이 얘기는 이제 국가 활동 중에 입법 작용하고 사법 작용하고 구별을 해서 행정 작용이란 걸 독립적으로 파악하게 된 계기는 뭐냐? 그럼 바로 시기적으로는 근대 국가였고, 국가 운영 원리로서 처지 끝에 뭐야? 권력 분리 원리가 채택되면서부터입니다. 국가 운영 원리로 권력 분리 원리가 채택되면서부터. 그래서 이제 권력을 쪼갰죠, 그죠? 서로 다른 기관에 맡아보고 견제 균형. 그러면 국가 권력을 쪼개자는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왜 쪼개지? 쪼개서 서로 견제하게 만들지. 그 근본적인 목적은 그 파트의 마지막 줄에 있죠. 결국 국가의 권력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국가 권력으로부터 국민의 자유 권리 보장을 위해서 권력을 쪼개자는 거죠. 자, 뭐 그 정도. 그러면 이렇게 역사적으로는 근대 국가 이후에 권력 분리, 국가 운영의 원리로 권력 분리 원리가 채택되고 나서 입법, 행정, 사법을 따로 분리해서 파악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입법 행정과 분리되는 구별되는 행정작용이란 건 뭐냐 하는 개념. 행정작용이란 국가활동 중 어떤 작용일까? 그래서 행정작용이 뭐다 하고 파악하는 방식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대. 하나는 쌍가루 1번, 그 밑에 행정의 개념에서 쌍가루 1번, 형식적 의미로 파악하는 방법. 응? 형식적 의미로 파악하는. 자, 형식적 의미로 파악하는 거는 말하자면 법과 제도를 기준으로 파악하는 건데, 쉽게 얘기하면 자 이렇게 입법 국가의 활동 중 입법 활동이 무슨 작용입니까? 입법 작용이 무슨 작용입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누군가가 국회에서 입법부인 국회에서 하는 활동이요 라고 대답했어. 그러면 행정작용이란 어떤 작용입니까? 물어봤더니 행정기관 행정부에서 하는 활동이요. 그럼 사법작용이란 뭡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사법기관 사법부 법원에서 하는 활동이요.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단 말이야. 그럼 뭐야? 그래도 나름대로 다 통일된 기준으로 대표한 거야. 일관된 기준으로. 그지? 뭘 기준으로 대표한 거야? 어디서 하냐? 국가기관 중에 어디서 하냐를 기준으로 따진 거죠. 국회에서 하는 활동은 다 입법작용. 법원에서 하는 활동은 다 사법작용. 행정부, 행정기관에서 하는 활동은 행정작용이다. 이렇게 기준으로. 이렇게 답하는 방식, 이렇게 파악하는 방식을 뭐라 그래? 형식적 의미로 파악한다 그래. 그래서 형식적 의미는 담당 기관을 갖고 따진다고 생각하면 돼. 그 활동을 담당하는 기관이 사법 분야, 행정 분야, 입법 분야. 응? 담당 기관을 기준. 굉장히 단순하잖아. 그렇죠? 아주 단순 명쾌해. 근데 단순 명쾌한데 이런 문제가 있잖아. 또 여기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자면, 그러면 국회에서 하는 일이라서 다 그러면 입법만 하는 거냐? 그지? 그럼 생각을 해보자. 국회에서 우리가 이제 공무원을 우리 여러분들 공부하는 이 공부는 행정부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어. 국회는 또 국회 공무원 시험 따로 있어요. 국회에서 따로 뽑아 국회 소속 공무원들. 법원은 또 뭐 법원 서기보 시험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갖고 법원직 공무원 따로 뽑아야 또 시험 봐서. 그죠? 시험 과목도 다 다르죠. 국회 공무원 시험하고는 뭐 별 차이는 없어. 근데 법원 공무원 시험은 법 과목이 훨씬 많이 들어가고 많이 다르죠. 그래서 이제 다 국가 공무원이긴 한데 이제 소속이 달라요. 국회, 법원, 행정부 다른데. 그럼 법원에서 공무원 임명하는 행위는 법원에서 법원 대법원장이 공무원을 임명한다. 법원 행정처장이 공무원 임명한다. 법원 소속 공무원. 그러면 이게 사법작용이냐 하는 게 의문이 생기는 거지. 그지? 바로 그런 점에서 생겨난 게 실질적으로 파악하자. 실질적인 건 담당 기관이 그 활동을 하는 담당 기관이 어디냐는 그건 신경 쓰지 말지. 어떤 내용, 실질이라는 게 내용이라고. 어떤 내용의 작용이냐? 실질이라는 게 내용 또는 성질. 국가가 하는 활동의 내용 내지 성질을 갖고 따지자 이거야. 응?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실질적 의미로 따지면 이렇게 얘기를 하자는 거야. 자, 실질적 의미로 파악을 하면 입법은 어떤 내용의 활동을 하는 걸 입법작용이라고 할까? 그 글자 그대로 풀어봐. 뭐야? 법을 만드는 작용하는 거. 법 제정. 법 제정하는 작용하는 걸 입법작용이라고 하자. 그죠? 그러면 행정은 무슨 작용이라고 하자? 그 만들어진 법을 구체적인 현실에다가 집행하는 작용. 응? 이거는 이제 구체적인 법 집행 작용. 그러면 성질상 사법작용, 사법이란 건 여기서 이제 한자로 이런 사자죠. 사법부 할 때 그 사. 자, 사법작용이란 건 뭐냐? 사회에서 싸움이 난 거야. 분쟁. 법적인 분쟁. 법적인 분쟁에 대해서 분쟁
법적 분쟁에 대해 해결해 달라고 법을 해석 적용해서 해결해 달라고 신청을 받아. 신청을 받아 뭐예요? 법을 해석 적용해서 분쟁을 해결하는 자격. 신청을 받아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활동. 이렇게 그냥 이런 정도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실질적으로는 이래. 그런데 그러면 국회에서 법률이라는 법을 만들어. 국회에서 법률 만드는 건 아까 형식적 의미로 따지면 뭐야? 자, 국회에서 법률이라는 법을 만든다. 이거 어때? 국회에서 하죠. 담당 기관의 기준으로 따지면 국회에서 하는 활동이니까 뭐야? 형식적 의미로 행정. 그래서 생각해보자. 그러면 자, 형식적 의미로 입법, 행정, 사법 활동 중에 어디에 해당하느냐 하는 것. 형식적 의미로 따질 때는 뭐만 봐? 무슨 활동을 하는지는 안 따져. 볼 필요 없어. 누가 하는지만 보는 거야. 누가. 담당 기관 국회에서 한다? 그럼 이거 형식적 의미로 무슨 작용이라 그래? 입법 작용. 이렇게 말해야지. 국회에서 하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실질적 의미로는 어디에 속하는 활동이냐 따져볼 때는 어때? 실질적 의미로 따지는 건 반대로 담당 기관이 어디냐 누가 하냐는 안 따져. 안 봐. 뭐만 봐? 뭔 내용의 행위를 활동을 하냐 내용을 보는 거야. 이 내용이 뭐야? 법 만들고 있지. 그러면 이건 뭐라 그래? 법 만드는 작용이니까 성질상 입법에 해당하는 작용이다. 이렇게 또 말하는 거죠. 그럼 어때요? 형식적으로 파악하든 실질적으로 파악하든 다 뭐예요? 입법이죠. 다 입법 활동이죠. 일치하네. 다 입법 활동이라는 점에 입법 작용이라는 점에 일치하네요. 근데 이게 항상 일치할까? 아니라는 얘기죠. 예를 들면 어떻게 했어? 그러면 자, 우리 대통령도 법을 만들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대통령령이라고 불러. 대통령이 만드는 법을 대통령령이라고 부르고 대부분 많은 경우가 무슨 법 시행령이란 이름을 붙여서 법이 만들어지는데 대통령령을 제정하는 활동을 해. 대통령이 대통령령을 제정해. 자, 그러면 이건 뭐라고 파악해야 돼? 자, 형식적 의미로는 무슨 작용? 형식 의미는 요거만 보는 거잖아. 누가 하냐? 담당 기관만 보는 거죠. 담당 기관을 따지면 대통령은 행정부의 최고 높은 기관이죠. 최고야. 행정기관이 하는 거야. 결과적으로 행정부 소속된 행정기관. 그러므로 형식적 의미로 뭐라고 해야 돼? 행정기관이 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 의미로는 달라지죠. 실질적 의미로는 뭐 보는 거야? 내용 보는 거잖아. 내용. 법 만드는 작용을 하고 있잖아. 법 만들고 있잖아. 내용이. 그럼 이거 뭐라 그래야 돼? 실적으로는 입법 작용을 하는 거다. 그렇죠? 응? 그러면 형식적으로 파악할 때와 실적으로 파악할 때 다르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똑같이 나오기도 하고 다르게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항상 일치되는 건 아닙니다. 형식적 의미로 파악할 때와 실질적 의미로 파악할 때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요런 것만 연습하면 돼요. 어? 자, 그러면 이건 어때? 그 법원 행정처장이 자, 법원 소속 공무원을 임명한다. 그러면 이거는 이거 분석해 보자. 그러면 이거 형식적 의미로는 어디에 속하는 거야? 실질적 의미로는 어디에 속하는 거다? 자, 이거 분석해 보자. 형식적 의미로는 뭐라고 해야 돼? 사법, 그죠? 왜냐면 법원에 속한 기관이 하니까 얘 보는 거지.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사법작용. 실질적 의미로는 뭘까요? 이거죠. 이거 실질적 의미로 따지면 이건데 이거 법 만들고 있어요?
아니죠. 입법 아니죠? 실질 의미로. 그러면 이거 뭐 분쟁 났다고 신청받아서 뭐 소위 재판하듯이 판정하는 그런 작용 아니죠. 나머지 그럼 다 법 집행하는 작용이라고 보면 돼요. 응?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행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응? 네, 이런 구분. 이거 현실에 무지 많아. 그렇죠? 응? 뭐 이건 어때요? 시장이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어. 시장이 어떤 사람한테 영업정지 시켰어. 영업정지 처분. 그래?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어요. 그럼 이건 뭘까? 형식적으로는 뭘까? 응? 시장은 국회에 속해 있어요? 법원에 속해 있어요? 아니죠. 행정기관이에요. 네. 따라서 행정. 그 다음 실질적 의미로는 뭘까요? 응? 법 만드는 거 아니죠? 재판하는 거 아니죠? 이것도 행정이에요. 실질적으로도 행정. 그죠? 이런 거 물어봐. 여기서 만약에 문제를 내면 국가의 작용 뭐 이렇게 이런 걸 주고 형식적 의미에서는 무슨 작용이고 실질적 의미에서는 무슨 작용이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요거만 파악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얘는 무진장 만들어낼 수 있어. 그렇죠? 응? 그러면 여기다가 연결을 또 해보자. 여기서 여기가 인천시장이라고 하죠. 인천시장이 누군가한테 영업정지를 시켰어. 이거에 이 상대방 국민이 A라고 하자. A에게 A라는 어떤 영업하는 사람한테 영업정지를 시켰어. 그랬더니 A가 억울하대. 자기 이거 위법하게 영업정지 당한 것 같다. 억울하대. 그럼 억울하면 법원에 소송을 낼 수도 있어. 그치? 법원에 소위 행정소송을 낼 수 있어. 그러면 소송 신청을 받아 법원이 재판해 주죠. 그럼 법원이 재판하는 거. 재판하는 건 뭐야? 법원이 재판하는 거. 형식적 의미에서도 사법, 실질적으로도 사법인 거지. 그치? 그런데 법원에 소송 가기 전에 뭔가 이 인천시장의 상급 기관에게 이거 잘못된 작용이니까 구제 판정해줘 하고 신청하는 절차가 있어. 그런 걸 행정심판이라고 불러. 응? 그래서 A가 신청을 했어. 그래갖고 누구를 상대로 싸우냐면 자기한테 영업정지한 인천시장을 상대로 싸워. 그러면서 이 영업정지 처분 이거 잘못된 거니까 이거 위법이다. 이거 취소해서 없애달라. 그래가지고 소위 행정심판이라는 걸 청구해. 그러면 이게 이제 소위 상급 기관에 해당하는 판정 기관이 신청을 받아 판정을 해줘. 요 사안의 경우는 어디서 판정하냐면 우리나라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라는 데가 있어. 여기가 이제 판정기관인데 얘도 행정기관이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라는 기구가 있어서 여기다가 이제 신청서를 내면 여기 가서 이제 싸우는 거지. A하고 인천시장하고 뭐 위법이다 아니다 싸워. 그러면 양쪽 얘기 주장 들어보고 결국 판정을 내려. 그 판정을 하는데 뭐 A의 주장이 맞다고 인정해주면 뭐 취소한다 하고 판정을 내려주든가, 인천시장의 주장이 맞다, 영업정지가 위법이 아니다 그러면 이거는 위법이 없다, 안 들어준다 하고 이제 판정을 내려. 이제 여기에 판정을 뭐라 하면 행정심판의 재결이라 그래. 재결이라는 용어를 써요. 재결. 그러면 내가 물어보려고 하는 게 이거야. 그럼 여기서 요거를 물어볼 때 요거를 한테 묶으면 행정심판 청구가 들어와서 판정기관이 판정해주는 행위, 이 재결하는 행위, 행정심판의 재결. 이거는 형식적으로는 어디에 속할까? 응? 이거 누가 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기관이 하죠. 응? 그리고 형식적으로 행정에 속하는 활동. 실질적으로는 어디에 속하는 활동이야? 실질적으로는 아까 말 신청 분쟁이 있는 거 신청받아 법을 해석 적용해서 분쟁을 판단하는 작용. 실질적으로 사법에 속하는 활동인 거죠. 그죠? 응? 자, 요런 거예요. 그래서 형식적 의미 행정은 담당 기관을 기준으로 파악하는 거고, 실질적 의미는 이제 국가 활동의 성질 내지 내용을 기준으로 파악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 2번에
이제 뭐 실적으로 입법 활동, 행정 활동, 사법 활동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를 했고, 그죠? 그럼 다음 페이지 가보면 이제 지금 말한 거 쌍가로 4번에 보면 양자의 관계. 거기 무슨 말 있어? 형식적으로 파악할 때하고 실질적으로 파악할 때가 일치합니까? 물론 같게 나올 때도 있지만 일치하는 건 아니죠. 응? 왜냐하면 서로 다른 기준으로 파악을 하는 거기 때문에 형식적 의미로 파악할 때와 실질적으로 파악할 때가 일치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그 표 보면은 어떻게 돼요? 그리고 두째 줄에 동그라미. 우리가 이거 지금 왜 공부했냐면 행정법의 대상은 국가의 활동 중 행정이라 그랬어요. 행정. 행정법의 대상은 국가 활동 중 행정. 그러면 행정법의 대상이 되는 행정은 지금 공부한 행정기관이 하는 모든 활동은 다 행정법의 대상이야. 그리고 행정기관이 하는 활동뿐만 아니라 입법부인 국회에서 하는 활동, 또 사법부인 법원에서 하는 활동이라도 성질상 행정작용에 해당하는 활동은 다 행정법의 대상.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뭐라 했어요? 행정법의 대상이 되는 국가의 행정작용이란 형식적 의미의 행정은 물론이거니와 형식적 의미의 행정이 고로 행정기관이 하는 활동은 물론이거니와 행정기관이 아닌 국회나 법원에서 하는 활동이라도 실질적 의미의 행정에 속하는 활동은 다 행정법의 대상이 돼.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이거 얘기해 보자. 국회 소속 공무원이 국회 국회의장이라고 할까? 국회는 또 그런 행정 업무를 전적으로 하는 그 국회 사무총장이라고 있어요. 국회 사무총장. 응? 잘 기억 안 나겠지만 이번에도 뉴스에 많이 나왔어요. 국회 사무총장이. 뭐 때문에 많이 나왔는지 알아요? 요새도 나오고 있어 계속. 뭐냐면 그 전번에 작년에 12월 달에 계엄령 선포되고 국회에 막 군인들이 들어갔잖아. 그러면서 그 국회 사무총장이 그와 관련해서 뭐 군인들이 또 국회의장 공관에 주변에 가가지고 막 정문에 막 찍혔잖아. 그거 설명하면서 막 그 국회 사무총장이 나와가지고 이것도 수사해 달라. 뭐 이러면서 막 많이 나왔어요 얼굴이. 그래서 그 국회 사무총장이 국회 소속 공무원을 만약에 뭔가 파면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징계하는 조치지. 그럼 국회 사무총장이 국회 소속 공무원을 징계하는 조치 뭘까? 징계하는 조치는 형식적 의미로 입법, 실질적 의미에서는 행정이야. 그럼 실질적 의미에서 행정에 속하니까 행정법의 적용을 받아. 그러면 국회 공무원인데 징계받았다. 그러면 무슨 소송으로 싸워야 돼? 행정소송으로 싸우는 거. 자기 억울하면. 그죠? 법원 소속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말한 거의 핵심 결론. 행정법의 대상이 되는 행정작용이란 형식적인 행정작용과 실질적인 행정작용을 모두 포함하는 겁니다. 응? 자, 그러고 나면 거기 표 읽는 거. 자, 왼쪽부터 읽어봐. 형식적 의미의 행정이자 실질적 의미의 행정인 거 많겠죠? 대표적인 예로 첫째 줄에 뭐가 나왔어? 조세부과. 그죠? 세금부가 누가 해? 보통 일반적으로 국가의 세금은 세무서장이 부과하고요. 세금도 국가가 부과하는 세금이 있고 인천시 같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세금, 지방세가 있지. 그래서 우리 국가가 부과하는 세금을 국세라고 이제 칭하고 지방세가 있고 이렇게죠. 지방세는 이제 지방자치단체장이 부과해. 어쨌든 예를 들어서 국가 세무서장이 세금을 부과하든 지방자치단체 등이 세금을 부과하든 형식적 의미에서도 행정, 실질적 의미에서도 행정인 거죠. 그죠? 그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 다음 칸은 형식적 의미에서는 행정이지만 실질적 의미에서는 입법인 거. 그죠?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예로 행정입법을 들었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법을 만든다는 얘기. 국무총리도 법을 만들어요. 총리령. 그리고 장관들, 행정 각 부의 장관들도 법을 만드는데 그런 걸 부령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행정기관이 법을 만드는 작용 아까 공부했지. 형식적으로는 입법인데 실질적으로는 형식적으로는 행정인데 실질적으로는 입법 활동을 하는 거다. 그지? 그다음에 우리 아까 형식적으로는 행정인데 실질적으로는 사법인 거에 대표적인 게 이 행정심판 청구를 받아 판정기관이 판정하는 거. 행정심판의 재결이 거기에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그 다음에 형식적으로는 입법인데 실질적으로는 행정인 거. 아까 국회 사무총장이 소속 국회소 공무원을 뭐 징계한다든지 임명한다 이런 거다. 그죠? 그런 거. 그 다음에 형식적으로는 사법인데 실질적으로는 행정인 거. 그지? 법원 행정차장이 소속 공무원을 임명하는 거. 또 우리 저 판사들 생각해봐. 우리 판사들은 최고 높은 판사가 누구야? 대법원 판사지. 근데 우리는 이제 대법원 판사를 대법관이라는 말로 불러요. 대법관. 법에서 쓴 말 대법관. 그다음에 나머지는 다 고등법원 판사, 지방법원 판사, 일반 법관이라 그래요. 대법관 이외에 나머지 법관을 일반 법관. 근데 우리 지방법원 판사, 고등법원 판사들은 대법원장이 인사권을 행사해요. 그래서 대법원장이 뭐 너는 이제 저쪽으로 발령난다. 어디 가서 근무해라. 뭐 등등. 대법원장이 일반 법관을 임명하는 행위는 형식적으로 사법, 실질적으로는 행정이야. 인사행정 하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거기 예를 드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형식적 의미와 실질적 의미로 어디에 해당하는지. 자, 요 파트 거의 잘 시험 안 나와. 응? 한 10년에 한 번 낼까 말까 한 정도, 그 정도로 알아두면 돼요. 응? 네, 자, 그러면 이제 행정의 분류라고 있습니다. 응? 여기도 뭐 시험 한번 나온 지 딱 10년 정도 되는 것 같아. 10년, 2006년쯤인가? 그 20년도 더 돼가나? 모르겠어.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우리 행정작용을 이런 기준 저런 기준으로 이렇게 나눠서 파악할 수 있다. 응? 그래서 그냥 한 번씩 읽고 지나갑시다. 첫 번째는 이제 주체, 그러니까 행정을 행하는 주체가 누구냐? 그래서 국가에서 국가기관을 통해서 직접 하면 국가행정. 응? 근데 국가가 그 행정 작용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다른 기관 또는 민간인에게 권한을 넘겨주고, 그지? 위탁을 하고 위임 위탁을 해서 하게 하는 게 있어. 그런 거는 위임 행정, 위탁 행정 이렇게 말할 수 있어, 그지? 그래서 국가행정, 지방자치단체에 맡겨서 하면 자치행정. 그 다음에 우리 어떤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일반 공공단체나 일반 사인 뭐 이런 민간 기업에게 맡겨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는 위임행정 이렇게도 부르고, 그 다음에 목적에 따라 국가 자체의 존립과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행정활동을 국가목적적 행정. 국가 자체의 존립과 유지가 기본이 되는 기본 목적인 행정활동에는 보통 한 4가지가 있어요. 국가가 존립되고 유지되기 위해서는 첫째 뭐가 있어야 될까? 국가라는 하나의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외적으로도 방어를 해야지. 그죠?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돼? 군사. 그 다음에 외교. 뭐 싸움만 할 게 아니니까 지키기 위해서 군사, 외교. 그치? 근데 군사, 외교 하는데도 뭐가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돼. 그럼 국가기관들이 활동하려면 사회 구성원이 세금을 내서, 그죠? 그걸로 뭔가 일을 하는 담당자들에게 지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세금을 걷고 이렇게 적재적소에 쓰도록 하는 재무행정이 있어야 돼. 그치? 그럼 또 뭐 있어야 될까? 국가 자체를 뒤집어 엎으려는 그런 전복 세력 이런 사람을 잡아서 재판을 해서 처벌하고 하는, 그죠? 사법행정이 있어야 돼. 국가 자체 존립과 유지에서는 재무, 외무, 군사, 사법행정. 앞글 졌다면 재외군사 이렇게 되는데 외울 필요는 없고 그런 게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국가라는 것과 국가 내부의 사회를 이제 구분하는 논리에 따르면 국가 내부의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 복지 증진을 위해서 행해지는 활동을
사회 목적적 행정. 그래가지고 이제 두 가지라 사회 질서를 지키는 목적으로 하는 활동을 경찰 행정, 질서 행정. 응? 그다음에 복지 증진을 위해서 행해지는 활동을 사회 복지 행정, 공급 행정, 뭐 공용 부담 여러 가지 또 다 세부적으로 나눠. 뭐 이런 식으로 나누고. 자, 그냥 그 정도로 한번 넘어가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하면 수단, 국민한테 강제적인 수단을 쓰는 게 있고 비강제적인 수단을 쓰는 행정활동이 있죠. 강제적 수단을 쓰는 건 권력적인 행정, 비강제적 수단을 쓰는 건 비권력적 행정 이렇게 나눌 수 있고 또 법 형식에 따라 우리 행정활동이 거의 대부분 행정법이 정한 바에 따라 이루어지는 게 대부분이야. 행정활동이. 그래서 이게 공법적 행정이라는 이렇게 부르는 거 있죠. 공법상 행정. 이거는 이제 행정법에 따라서 행해지는 행정활동이야. 응? 대부분 많지만 국가가 하는 행정활동 중에는 개인끼리 하는 활동 방식, 개인끼리 하는 민법이 정한 어떤 계약 방식에 따라서 한다든지 이런 활동도 있어. 국가가 하는 행정활동 중에는 개인끼리 하는 활동에 적용되는 법인 민법에 따라서 하는 활동도 있다고. 응? 그런 활동은 사법상 방식으로 행해지는 거죠. 우리가 이제 여기서 말하는 사법은 요 아까 말한 사법하고 한자가 다른 거야. 그래서 한자도 변기해놨어요. 개인 사자 쓰는 사법이죠. 발음도 사법으로 읽습니다. 응? 여기는 입법, 행정, 사법하고 법으로 읽지만 우리가 국가의 법을 공법, 개인 사자를 쓰는 사법 이렇게 또 크게 두 묶음으로 묶어요. 응? 그래서 이쪽에 속하는 법, 이거는 계열을 나타내는 거야. 하나의 법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쪽은 헌법, 형법, 응? 행정법 이런 게 주로 속해요. 보통 이게 이제 순서로 헌법하고 행정법이 이쪽에 기본에 속하는 법이에요. 응? 뭐 형법, 형사소송법 다 이런 거 있지만 이쪽은 가장 대표적인 게 민법, 상법이야. 이거 원래 개인들 사이에 적용되는 법이야. 그런데 그래서 행정활동은 이쪽 법에 이쪽 계열에 따라 이루어지는 게 대부분이지만 경우에 따라 개인들 사이에 적용되는 법인 민법이나 상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서 행해지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행정은 공법적 형식으로 행해지지만 경우에 따라 사법적 형식으로 행해지는 것도 있다. 그 다음에 효과. 효과는 국민에 대해 미치는 효과. 국민에게 이익 주냐? 이익 주는 걸 수익적인 행정이라 그래. 응? 불이익 주는 건 침익적인 행정 또는 부담적 행정 이렇게도 부르고.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익과 불이익을 같이 발생시키는 게 있어요. 응? 이익과 불이익을 같이 발생시키니까 이중 효과적이다. 응? 그래서 그걸 한자로 줄이면 복효적인 행정 이렇게 부르죠. 응? 이중 효과적인 행정. 그래서 이것도 세밀하게 들어가면 그 이익과 불이익이라는 이중적 효과가 동일한 사람한테 이익도 주면서 불이익도 같이 주는 게 있고 어느 국민 중에 어느 한쪽 사람한테는 이익이 되는데 다른 쪽 사람한테는 불이익이 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좀 세부적으로 또 소개해줄 수 있겠죠? 일단 여기서는 뭐 그냥 한번 읽고 가는 정도로. 그 다음에 내용에 따라 분류하는 건 이제 뭐 질서 유지 행정, 사회 질서 유지, 소극적으로 질서 유지 목적으로 하는 거. 경찰 작용이 대부분 여기에 속하고, 그 다음에 국민한테 뭔가 이익 주는 활동, 이런 것도 있고, 그 외에도 뭐 계획 행정, 유도 행정, 뭐 등등 뭐 여러 기준으로 나눌 수 있는데 별로 여기까지해서 시험에 영향가 있는 얘기는 별로 없었다. 한번 본 정도로 된다. 그지?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에 제2절 보면 통칭이라고 있어. 요거는 이제 가끔씩 빈도가 그래도 가끔씩 나오는데 특히 요새 시사성이 있죠. 응? 우리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뭐라 그랬어? 그 뭐 계엄령 선포한 건 통칭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법심사, 뭐 법원이 심사할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통칭의 이론이라는 게 있는 거야. 응?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뭐라고 얘기했어? 계엄 선포 행위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 행위로서 통치 행위에 속하니까 법원이 재판할 대상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죠? 옛날에는 대상이 아니라 그랬었어요. 옛날에는. 응?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바뀌어서 아무리 통칭에 속하는 작용이라 하더라도 최소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졌을 때 그 판단 행위에 대해서 더 이상 심사를 안 하겠다는 겁니다. 응? 적어도 요건과 절차는 지키고 했어야 돼요. 그거조차도 안 하면 위헌 해가지고 당연히 무효화 시킵니다. 응? 그래서 그런 통칭이라는 주장은 오늘 통칭이니까 무조건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논리는 오늘날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 통칭이라는 게 이제 시사성이 있어서 글쎄 이제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꽤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가직, 지방직에서 다른 시험에서는 우리 이제 공무원 시험이 여러 가지가 있어. 군무원 시험도 있고 뭐 경찰 시험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공무원들 시험도 있는데 그런 군무원 시험이나 여타 경찰 시험 이런 데서는 통칭으로 굉장히 자주 내요. 자주 냈는데 우리 국가직 행정 공무원 시험, 그리고 지방직 공무원 시험은 통칭을 낸 지가 꽤 오래됐어요. 오래돼서 한 번쯤 나올 때도 되긴 됐어. 시사성도 있고 그래서 올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응? 그래서 보기는 좀 쉬었다가 진행을 하도록 합시다. 네.